지난주에 OSR에서 받은 열정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은데요. 오늘 또 금요일 우리 FEN 강의로 다시 열정을 또 불태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 음소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강의 중에 화면에 이렇게 터치해서 선을 그으시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조금 원활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화면에 터치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실 강사분을 초대할 텐데요. 지금 저희 굿모닝 코리아 열풍으로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그 굿모닝과 스위치 온에 대하여 강의해 주실 박미나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네, 저도 거제에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에메랄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굿모닝과 스위치온을 접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화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굿모닝과 스위치온 다이어트. 굿모닝도 많이들 아실 것 Recording in 같고, progress. 네, 굿모닝도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스위치온도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비만, 그리고 대사질환, 비만과 대사질환은 관련이 깊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뭐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게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굿모닝, 아침 루틴 하나로 이 비만과 대사질환을 평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고요. 또 스위치온은 3주 만에 빠르게 이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너지를 내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소비자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굿모닝을 통해서 프로틴에 좀 적응을 시키고 프로틴을 아침마다 먹는 거에 조금 적응을 시키고 나서 스위치 온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스위치 온을 먼저 해서 당분과 조금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믹스 커피부터 한 잔 마셔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과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거에 스위치온만큼 또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과 조금 멀어지게 해서 또 그리고 단백질 먹는 습관도 들였기 때문에 유지기로 갈 때 사람들이 스위치온을 하고 너무 좋은데 유지기가 걱정이에요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스위치온을 이렇게 굿모닝을 추천하면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 유지기도 되고 그리고 굿모닝도 안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씩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굿모닝입니다. Y 굿모닝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생활습관 성형으로 평생 건강을 시작한다. 아침 물 한 잔,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침 물 한 잔의 힘은 대단한데요. 매스컴이나 우리가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여기서 미지근한 물이라는 건 찬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혈관이 수축하거나 또 위가 수축해서 위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을 먹어도 괜찮은 분들도 계시다 하겠지만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 한 잔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한 잔. 근테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테크의 가치는 뭐 근육 1kg가 1,600만 원에 달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 1,600만 원 그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육이 부족해지면 나이가 들어서 밥도 혼자 못 먹고 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또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생활도 힘들고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근육이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방송을 틀면 TV에도 온통 근테크에 관한 게 나오죠.
근육을 지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시니어들은 이런 운동을 조심스럽게 해라. 그리고 뭐 단백질 이런 식으로 먹어라. 온통 그런 광고와 그런 방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인데요. 저는 사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식이섬유를 반드시 같이 추천합니다. 우리가 기능의학이나 예방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박사님들이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장을 강조합니다. 기승결장. 결국은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아메이 사업가 분들이나 또 제품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 아침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 그리고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좋은 단백질을 먹는다는 것. 이 것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뜻이 내장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표현하니까 더 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루틴 첫 번째 미네랄수를 마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을. 그러면 신진대사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그걸 대사시켜서 에너지화 시키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몸 밖으로 보내는 배설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TV나 방송을 보다가 현미경으로 우리 몸을 관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 세포가 되었든 균이 되었든 모두 물속에 둥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걔네들이 발에 달려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물이 베이스가 되어야 이게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심근경색, 뇌경색 위험도 감소시킨다. 그리고 면역체계 강화, 어, 그 림프에도 그렇고 우리 혈액도 그렇고 전부 체액이라고 하죠. 체액 말 그대로 액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충분해야 이 액으로 되어 있는 혈액이 되었든 림프액이 되었든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도 면역세포들이 있지만 림프계 안에도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계가 잘 운영돼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림프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동맥과 정맥이 있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와서 우리 몸으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러면 세포에서 그 에너지를 받고 산소를 받고 교환하고 나서 찌꺼기를 내보내는데 그게 림프를 통해서 나와서 우리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정맥은 우리 몸에서 이 하수관 역할을 하거든요. 동맥이 상수도 같은 역할인 거고 그럼 그 하수관으로 림프에서 찌꺼기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림프가 건강하려면 물이 충분해야 이게 배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림프 안에 면역이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감염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노폐물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물을 청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간에 건물을 쓸면 쓸어도 뭐 또 금방 더러워질 거고 사람들 지나는 발 사이를 청소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조용해진 상태에서 건물을 청소하면 쉽겠죠, 훨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모든 기능들이 잠잠해지면서 관들이 충분히 공간이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능이 향상되는데 그때 물을 충분히 아침에 먹어주면 그 노폐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네랄수라는 걸 강조드렸는데 식물성 단백질도 여기에 포함입니다. 미네랄수는 체액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액의 산송도, 산염기 균형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의학상식이라 그래서 월간암, 이게 암 한우분들이 보시는 정기구독 잡지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줄을 많이 그었는데 별표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은 산성화된 환경에서 잘 성장하지만 정상적인 알카리성 환경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몸이 산성화가 되면 암이 그만큼 더 잘 살아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나친 산성화가 DNA와 세포,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 예. 자, 증가시킨다. 산성화는 신체 내부 환경을 암을 유발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미네랄 결핍 시에
미네랄 결핍 시 문제거리가 된다. 우리 몸은 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미네랄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태반이 우리 몸의 산성화를 초래해서 만성질환과 암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먹는 것 중에 산성 음식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대부분의 음식은 산성 음식입니다. 뭐 설탕을 비롯해서 뭐 돼지고기, 커피, 술 이런 것들이 다 산성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물까지 산성으로 마시게 되면 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건 금방이겠죠, 그죠? 근데 미네랄수를 먹게 되면 그걸 많이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물로 만든 얼음입니다. 미네랄수로 만든 얼음이고 저희 정수기 물로 만든 얼음이겠죠. 그리고 산성수로 만든 얼음인데 이거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커피숍에 가시면 여러분들 얼주가들 많으시죠? 아무리 추워도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커피숍에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드시는 그 커피에 들어있는 얼음이 다 산성수입니다. 그래서 동네 커피숍에 가셔서 이 얼음 얻어서 해보시면 실험을 직접 아마 해보시면 놀라시게 될 건데 BTB 용액을 떨어뜨리고 두 얼음을 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네랄수 얼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칼리성을 띠는 게 보입니다. 근데 산성수 얼음은 거의 다 녹아가도록 계속 산성을 띠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식물성 프로틴을 내가 먹게 되면 미네랄수 얼음은 당연히 원래 미네랄수니까 혈액이 이제 그 약 알칼리화 돼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산성수 얼음을 내가 많이 먹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내가 프로틴을 먹어준다. 아침마다 뭐 굿모닝을 하든지 해서 먹어주면 이것을 다시 약 알칼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식물성 프로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저희 단백질의 기능 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체액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검문 루틴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식물성 프로틴인데요. 밤 사이에 분해된 근육 단백질을 충전한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공복 상태지 않습니까? 뭐 자는 동안 내내 먹는 게 아니니까 공복 상태일 때는 몸에 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걸 간이 다시 당으로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물론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꺼내서 쓰기도 하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그렇게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된 근육을 빨리 다시 이제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합성을 촉진한다고 돼 있고 당 수치 안정한데 단백질도 당을 우리 인슐린을 나오게 합니다. 당이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 원래 먹고 있는 일반 탄수화물보다는 훨씬 당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당 수치를 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단백질 음식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또 당 수치를 잘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해준다. 포만감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단백질은 빨리 소화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부름이 오래 가죠. 그래서 우리 고기 먹으면 좀 든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만감을 유지해서 많이 먹는 걸 방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하는 역할을 체성분 관리 부분에서 좀 자세히 보면 야식 욕구를 조절해 주고요. 그러니까 자꾸 허기가 빨리 지니까 밤에 또 뭘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때까지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 포만감이 유지가 된다면 밤에 야식을 먹는 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근육 성장을 돕고 지방 분해율을 향상시킨다. 단백질이 소화가 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당들이 분해가 많이 되게 돕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키겠죠. 이게 배부르게 하니까 단백질이. 그리고 포만감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고 또 대사 속도도 올립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장기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쓰이는 것들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소화되는 데 이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 자체를 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잠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 공복 섭취 시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산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나오도록 음식과 함께 먹지 말고 공복에 그냥 물과 함께 섭취, 그죠? 아까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실 때 같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세포를 자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죠. 뭐 수천 편의 수만 편의 논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식이섬유라고 하죠. 이걸 같이 먹었을 때는 더 시너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식이섬유를 같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먹어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우리 뭐 짧은 사슬, 지방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나와서 면역을 직접 이제 관리하는 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벽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가 되면서 소장이나 대장을 지나면서 이 장벽을 통해서 우리 혈관으로 영양소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장벽이 건강하지 않으면 들어가야 될 영양소 말고 나쁜 물질도 다 유입되게 됩니다. 그걸 막는 역할도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거죠. 그리고 면역 세포를 관리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독소들 이런 것들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유해균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프로바이오틱스가 균형이 좋으면 유해균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배변 활동은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읽어보면 소화 건강, 그리고 항생제 내성 감소, 정신 건강, 그리고 치매 이런 것도 지금 관련이 많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면역 관련, 피부 건강, 식품 알러지, 그리고 유아들 중증 질병, 그래서 지금 자폐아들이나 이런 것도 관련돼서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혈압 저하, 그리고 당 대사 관련,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침 루틴 세 가지, 이게 세대별로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미네랄수와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편식 성장 말고 스마트 그로잉이 돼 있는데 몸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죠? 학습 능력도 키우고 그리고 뇌 기능도 좋게 하고 수분을 잡아주면 수분이 충분하면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신경 발달이나 이 모든 것에 어머님들이 몸이 건강하면 두 번째로 원하는 게 뇌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몸 건강도 잡고 그다음에 뇌 기능도 잡고 기억력도 잡고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게 또 굿모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 분들입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가장 이 나이대에 관심 많은 게 다이어트죠, 그죠? 다이어트가 성공률이 20%인데 요요가 또 99.5%라고 하네요. 근데 이 요요가 안 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에너지는 소부시키고 그다음에 포만감을 올리고 근육량은 늘린다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많이 먹게 되면 대사 반응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잘 되고 그리고 포만감이 올라가서 다른 걸 더 많이 안 먹게 또 식욕을 억제해주고 근육량이 올라가면 기초 대사량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굶어서 하게 되면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요요가 금방 오는 몸이 됩니다. 살이 잘 찌는 몸이 되죠.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했다가 나 다시 돌아왔어 하면 원래 체중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이 보통 근육을 많이 뺀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은둔세 분들은 혈당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되죠. 지금 잡지 않으면 40대부터 대사 문제가 급증한다고 돼 있는데 40대 이후의 분들을 보면 대사 문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이미 뭐 쓰리고라고 하죠, 그죠?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이미 많아지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공복 혈당을 감소시킨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먹게 되면 또 고혈당 위험이 낮아지고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게 되면 6개월 동안 먹었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다. 혈당도 인슐린 민감성도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후에는 근테크 제가 말씀드렸죠. 1kg의 가치가 1,600만 원인데 그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65세 이상 근감소증 환자가 4.1배 돼 있는데 감소증 환자 생존율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그죠? 살 수 있고 이런 게 근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제가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체력이 딸려서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충분하다는 거, 근력이 많다는 거, 힘이 좋다는 건 근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약들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체력이 딸리는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암도
나중에는 굶어서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꼭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못 이겨낸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서 근력을 지키고 체력을 향상시켜라. 그리고 아침에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된다. 밤사이 분해된 근육량을 지키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통증 및 불편감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 스위치 온입니다. 그 비만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의지박약 이런 말을 했는데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라는 거죠. 호르몬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바로 인슐린 호르몬을 말하는 겁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뀌어서 대사 기능이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대사 기능이 낮게 되면 우리 몸에 옆구리고 배고 허리고 그 허벅지고 지방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꺼내 쓰질 않습니다. 그걸 꺼내 쓰는 게 바로 대사인데 그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쓸 수 있는 몸으로 대사 기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체 리듬을 개선해야 요요가 오지 않는다. 생활 습관이나 잠을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습관이 바뀌어서 생체 리듬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굶어서 참아서 뺐던 살이 딱 멈추는 순간 바로 다시 요요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온을 알려면 비만 관련 호르몬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그렐린 호르몬. 저는 이거 이제 배고프다. 배고프니까 아우 배에 거지가 들었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지 이렇게 해서 그렐린 호르몬을 외우는데 배가 고플 때 공복에 나오는 호르몬이 그렐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분비되고요.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렙틴 호르몬은 반대로 지방에서 나오는데 배가 부르다 그만 먹어라라고 나오는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식후 20분 후부터 분비된대요. 그런데 10분 안에 식사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대표적으로 10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10분 안에 식사를 하게 되면 내 몸이 그만 먹으라고 적정량을 알려주기도 전에 이미 적정량을 충분히 초과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잘 찌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조금 빨리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는 걸 고치지 않으면 이 다이어트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몸매가 관리되려고 하면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로 지방이 늘게 되면 처음에는 혈액 속에 렙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돼서 과도하게 체지방이 계속 늘면 이 체지방이 내 보내는 렙틴에 대해서 내 뇌가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이 신호를 받는데 오류가 생겨서 배가 부른 걸 못 느끼고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너는 끝도 없이 먹네 이런 말 들으시는 분들 있죠. 저도 그 소리를 잘 듣는데 그런 분들이 렙틴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빨리 먹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췌장이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데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조절한다 이 말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요. 인슐린의 이 저항성이 이 호르몬이 문제가 생겨서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앞서 말했던 비만이나 대사질환들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인슐린 호르몬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슐린을 이해하려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둘 다 똑같이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둘 다 같은 데서 분비가 되는데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량작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단 인슐린 호르몬을 먼저 보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에 들어온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포도당을 이걸 세포 내로 흡수시켜줍니다.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줄겠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세포 속으로 쑥 넣어서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세포 속에 넣고도 남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 당을 간과 근육세포에 글리코겐이라는 당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그러고도 남을 만큼 내가 먹었다. 그러면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분들은 지방으로 저장할 만큼까지 안 먹는 거죠. 그죠? 내가 쓸 만큼만 먹고 그리고 조금 남은 건 글리코겐으로 간과 근육에 딱 저장하는 정도로만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고도 남을 만큼 먹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저장해 놓으면. 그런데 혈액 속에 인슐린이 있으면 지방 세포에 있는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간에 글리코겐을 근육하고 같이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있었죠. 그 중에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꺼내지 못하도록 또 막는 역할을 인슐린이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글루카곤 호르몬은 반대 역할이겠죠, 그죠? 조금 자세히 보면은 저혈당일 때, 우리 혈관 속에 당이 없을 때, 공복시 그럴 때겠죠, 그죠? 그러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입니다. 혈액 속의 당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간에서 아미노산, 제가 앞에서 겉모닝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혈중에 높입니다. 그럼 혈중에 있는 아미노산을 간에서 포도당으로 다시 바꿔서 당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공복이니까 내 몸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리코겐을 꺼내 쓴 건 우리 뇌가 제일 먼저 씁니다. 뇌는 당만 쓰는 장기이기 때문에 먼저 쓰고, 그리고 지방에서 분해해온 지방세포에서 분해온 지방은 혈액이 방출되면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몸이 씁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또 글루카곤이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간과 근육에 넣어놨대죠. 그 근육에 있는 거는 근육 활동에 쓰입니다. 그리고 간에 있는 건 분해서 당으로 만들어서 우리 뇌가 쓰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가 반대 역할을 한다는 거 같은 곳에서 나오지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기전으로 고장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한 반 정도 보이는 동그라미가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포 밖에 있는 보라색 바탕이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혈관에 빨간색 동그라미 조그만한 건 포도당이고 파란색 동그라미 작은 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혈관 속에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딱 돼서 인슐린이 세포에 가서 열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라고 자물쇠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인슐린이 열쇠로서 딱 꽂히면 세포가 탁 열립니다. 세포가 열려서 그 문 속으로 포도당이 쏙쏙쏙 들어가죠. 그러면 그 포도당이 세포 안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기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 중에 포도당이 줄어들고 항상성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먹고 쉬지 않고 먹는 사람들 있죠. 쉬지 않고 먹고, 그리고 정제당 빨리 흡수돼서 빨리 당을 올리는 이런 음식을 자꾸 반복적으로 먹게 되거나, 또 운동을 안 하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기전은 뒤에 제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는데도 또 계속 또 그 혈액에서 세포 속으로 당을 넣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지치겠죠. 그래서 고장이 납니다. 이제 열쇠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자물쇠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자물쇠가 민감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가 잘 안 맞는 상황이 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많죠. 그런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왜? 열쇠가 자물쇠에 맞질 않아서. 그러면은 혈액 속에 당이 많으니까 췌장에서는 왜 얘네들이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지 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인슐린도 많고 혈당도 못 들어가서 많고, 그리고 세포 안은 어떻습니까? 그 당분이 못 들어오니까 얘가 먹을 게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 쫄쫄 굶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형 당뇨도 이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시간이 지나서 증가해서 악화되면 오는 게 이형 당뇨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초기 인슐린 저항성과 악화된 인슐린 저항성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기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세포 속으로 당이 잘 못 들어가다 보니까 췌장에서 얘 왜 못 들어가지 하고 열쇠 꾸러미를 자꾸 보내는 거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그 식후에 당이 잘 못 들어가는데 인슐린이 다시 또 더 나오는 이 상황.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식후에 인슐린 수치가 정상인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 이게 초기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런데 악화된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이 과정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물쇠하고 열쇠가 맞지 않은. 그러면 나중에는 혈액 속에 당이 없는데도 당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뭐 딴 데 다 저장됐겠죠. 지방으로 가고 다 가버리고 없는데도 인슐린이 계속 올라와 있는 정상보다 높은 상태에 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이 많으면 아까 그 글리코겐이 나오지 못한다고 했죠. 글루카곤이 글리코겐을 꺼내서 쓴다고 했는데 이 역할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도 못 쓰고 그리고 지방세포 안에 들어있는 지방도 꺼내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엄연히 내 몸속에는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걸 꺼내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세포는 배가 고프죠.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 구석에 막 처박아 놓고 이게 끌어다가 내가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냉동실에 음식 가득 들어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우리 안 꺼내 먹는 분들 있죠. 못 꺼내 먹는 분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뭘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뭘 먹어라. 나는 배고파서 괴롭다라고 하면 계속 먹게 되고 그 먹는 쪽쪽이 다 지방으로만 합성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세포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지방세포도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넘치면 이게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지방이 온몸에 떠다니게 되는 거죠. 혈관 속에서 떠다니게 되면 이게 췌장으로 가서도 끼고 그 다음에 간에 가서도 끼고 그러면 지방간이 되고 췌장도 지방이 낀 췌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장 지방도 많아져. 내장 지방도 차다가 넘치면 이게 염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해서 악순환이 되면 만성염증으로 가고요. 결국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와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기전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스트레스는 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부신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간에서 포도당을, 뭐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을 이렇게 꺼내서 혈액으로 빠르게 분비시켜서 내 몸이 에너지원을 쓸 수 있게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싸우든 도망가든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버틸 수 있게. 그런데 정상적일 때는 이게 사용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이 과정이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만성으로 스트레스가 늘 있는 상태가 되면 코르티솔도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분비가 되면 반대 역할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글씨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스트레스가 오면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항염증 기능을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염증 반응을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간에서 지방에서 에너지원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수용체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했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꺼내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혈액에 넘치는 지방산들이 간과 근육에 붙어서 지방간도 만들고 또 이건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정제탄수화물 빨리 나를 힘을 넣어줄 수 있는 뭔가를 원한다. 그게 바로 이제 정제탄수화물이죠. 당을 빨리 올리는 그걸 계속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이 또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더 또 악화시키는 기존으로 가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 세포가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근육에서 빼서 단백질을 쓰겠죠. 그러면 근육량이 감소하니까 기초대사량이 저하되고 기초대사량이 저하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살이 잘 찌는 몸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또 더 악화시키는 기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헬스조선에서 카드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거 다음에 찾아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늘 피곤합니다. 왜요? 세포 내에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은 게 없으니 힘이 없겠죠. 그래서 늘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부종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많은 몸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그 나트륨 배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수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몸에 부종이 생기고 늘 보면 부어있는 느낌인 분들 있죠. 퉁퉁 부어있다. 살쪘다기보다 부어있는 느낌. 이분들이 결국은 다 살로 갑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우리가 공복 시에 자는 동안에는 뇌세포가 포도당이 필요할 때 간에서 글리코겐을 꺼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혈액 속에 많다 보니까 자는 동안에 뇌세포가 쓸 수 있는 포도당을 꺼내오지 못하죠. 글리코겐이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잠을 깨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뇌가.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배고파서 깼다 이러면서 뭐 먹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 먹습니다. 내가 밤에 깰까봐 먹고 자야겠다라고. 그러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겠죠.
공복에 자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잠을 못 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밤에 잠을 잘 못 잔 분들은 아침에 당을 더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코르티솔 수치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내장 지방. 이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넘치는 이 대사 에너지원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혈액 내에 떠다니다가 여기저기 붙어서 내장 지방도 많아지고 지방간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혈당 올라가고 그러면 혈액 중에 이상지질 현상이 생기죠. 혈액이 깨끗하지 않겠죠. 그러면 혈압 상승하고 중성지방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지방이 넘치니까.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상승하고 LDL 콜레스테롤 저하하는데 우리가 보통 LDL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하지만 LDL이 다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이 LDL 콜레스테롤이 초저밀도의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작은 조그마한 콜레스테롤에서 정말로 나쁜 LD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건 정말로 좀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몸을 갖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몸은 글리코겐, 이제 저장해놓는 포도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겁니다. 우리 집으로 치자면 냉장고, 냉동고가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음식을 먹을 만큼만 딱 사와서 먹고 조금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필요할 때 또다시 금방 꺼내 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건강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또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오래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도 조금 많네 싶은 건 냉동실에 넣었다가 또 바로 꺼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늘 사러 가지도 않을 거고 공복을 잘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냉장고가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와서 먹고 그 내가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사온 사람들 있죠. 그러면 먹고 많은 양을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에 넣다 넣을 데가 없으면 냉동실에 넣겠죠. 그럼 냉동실도 꽉 차고 그럼 나중에 그 뒤쪽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못 꺼내는 냉동실을 열면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이 내 몸이 그 냉장고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꽉 차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계속 배고파서 또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 먹지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온에서는 공복과 단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뭐 16시간 단식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건데, 이 공복과 단식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가포식이란 단어를 아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교수가 자가포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스스로 나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스스로 세포 내의 내 몸 내에 안에 있는 일부를 분해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재활용, 내가 먹는다는 거, 내가 다시 쓴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자가포식인데 이런 작용은 주로 보시면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일주일가량 조난을 당해서 물만 마시고도 내 몸이 견뎌낼 수 있는 거. 물만 먹어도 버틸 수 있는 거, 에너지원을 따로 안 먹었잖아요. 그건 내 세포의 자가포식 기능이 발동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세포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세포 내에 병을 유발하는 노후한 단백질, 불필요한 단백질, 이제 다 쓰고 필요 없는 것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청소할 때 자가포식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가포식이 일어난다는 건 내 몸에서 이제 버려도 되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뭐 가구들이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어디 구석에 막 박아두는 게 아니고 얘를 꺼내서 태워서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이제 그런 역할로 쓴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12시간만 단식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16시간 또는 뭐 24시간 이렇게 단식이 필요한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몸이 계속 배고파하니까. 그래서 쉽게 의식적인 단식을 또는 공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또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의 유기농 영양소들과 함께하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장점 보겠습니다. 건강하겠죠. 저희가 다이어트 하려고 예전에 뭡니까 이렇게 해독 주스 이런 거 먹다가 오히려 농약 중독됐다는 거 방송에 나온 거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유기농 원료여야만 오히려 몸에 좋다고 먹은 건데 유기농 원료가 아닌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소로 또 작용하겠죠. 그리고 GMO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굿모닝 같은 경우에도 GMO가 아닌 단백질이어야 가능하고 스위치온에서 애초에 GMO가 없는 제품으로 관리를 하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단 3주, 그 지금 새로 나온 그 박용호 박사의 책 내 몸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4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3주로 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한동안에 3주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큰 강점이죠. 그리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배부른 다이어트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면 늘 배고파서 짜증나고 예민하고 어떤 회사는 회사에서 다이어트를 금지하는 것도 있대요. 직원이 다이어트를 하면 예민해지니까. 근데 먹으면서 하니까 예민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가 어떻게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을 수 있느냐, 이건 해봐야 합니다.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관리했던 분들한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주만 딱 지나면 충분히 즐거울 거다. 그리고 3일만 지나면 힘든 건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단 3일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대부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패하는 분들은 첫날 이미 못합니다. 왜냐면 무슨 약속이 있어서 뭐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일을 버텨낸 분들은 끝까지 다 잘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기전을 이해하고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서 요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근력은 지켜주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또 요요가 없고요. 그리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또 유지도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체 리듬을 잘 지키는, 잘 개선시키는 게 꼭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수화물 의존성이 강한 분들은 호전 반응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두통이 심하게 오거나 힘이 너무 없거나 그래서 뭐 활동을 못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의존이 강한 분들이나 건강에 걱정이 많은 분들은 바디키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위치온의 6가지 원칙입니다.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고,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그리고 탄수화물은 극도로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의존성이 강한 분들은 호전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체 리듬을 회복해야 요요가 오지 않고 또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데 단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하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외 없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주의사항. 금기식품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허용식품 반드시 지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이건 먹어도 돼요, 저건 먹어도 돼요. 계속 카톡 옵니다. 거기 보면 금기식품, 허용식품 처음에 애초에 딱 정해드립니다. 그럼 야채도 요것만 드세요. 요것만 드세요. 뭐 이렇게 간을 하는 조미료도 요것만 드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만 먹으면 간단하겠죠. 그리고 차보다는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변을 자꾸 많이 보게 만드는 차를 먹으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이 훨씬 더 좋고요.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리터씩 먹는 게 아니고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는데 우리 몸에 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수면 시간 포함해서 14시간을 기본으로 지켜야 됩니다. 제가 건강한 사람은 12시간이어도 충분하다 그랬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더 사실은 늘려야 되지만 너무 늘리면 힘들기 때문에 14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중간에 단식이나 이런 과정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4시를 포함한 숙면, 이 시간에 숙면이 되려면 12시 전에 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 7시간을 지킨다.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 수면의 양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 4회 이상 30분씩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한다. 인슐린 민감성을 좋게 해줍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그래서 그냥 힘든 거 말고 인터벌 운동을 하시라고 싶고 너무 길게 말고 고강도 인터벌로 30분씩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근육형, 근육이 아주 작은 분들 있죠. 보면 날씬한데 인바디 찍으니까 체지방이 30% 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참, 여기 잠 얘기할 때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은 키가 크게 하고요. 어른들은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숙면을 못한다. 밤에 야식을 먹고 잔다든지 충분한 시간에 자지 않고 제대로 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또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니까 안 크겠죠. 그리고 어른들은 이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좀 천천히 지연시키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젊게 살고 싶고 예쁘게 살고 싶고 날씬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복에 주무시는 게 수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는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웬간히 많이 먹으려고 해도 넘치게 많이 먹기는 쉽습니다. 대신에 한 번 드실 때 몸이 좀 작으신 분들은 20g, 그리고 몸이 좀 크신 분들은 30g 정도 안에서 한 번 먹는 양을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근생성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생성의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단백질 양을 나눠서 여러 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영양제는 꼭 필수,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과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죠, 그죠? 그러니까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합친 걸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거기에 비타민 C와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코큐텐, 요거는 추가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는 필수고요. 그리고 식사 사이 간격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근데 5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배고파서 눈 돌아간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그런 일이 발생돼서 사고를 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시간은 넘기시면 안 되고요. 3시간, 4시간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하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자꾸 움직이고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4시간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금기식품, 술, 안 됩니다. 한 모금도. 설탕, 아예 안 되겠죠. 설탕이 들어간 거, 단맛이 나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껌도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 튀긴 것 같다, 구운 것 같다, 기름과 함께 튀긴 것, 이런 것들 일절 드시면 안 되고, 밀가루 음식 안 됩니다. 그리고 커피, 카페인, 드시면 안 돼. 2주차부터는 한 잔이 허용되는데, 하루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커피 먹어도 괜찮은데요. 잠도 잘 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제가 커피를 3일만 끊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3일을 딱 끊으면, 숙면이 뭔지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경험하고 나면, 커피를 진짜 끊어야겠다. 혹은 커피를 정말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몸이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항상 안 좋았던 분들은 컨디션이 좋은 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그 경험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 삼겹살, 갈비, 곱창인데 수육 같은 걸 이제 뒤에 가면 해 먹을 수 있는데 고기 부분만 먹습니다. 앞다리살 같은 거 사셔서 기름 부분 다 떼고 살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원래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짠 음식은 안 됩니다. 앞에 자가푸식 말씀드렸죠. 오토파지. 24시간을 하는데 하루 종일 굶는 날은 없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부터 공복을 시작해서 다음날 점심부터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간으로는 24시간이지만 하루 종일 굶는 날은 하루도 없죠. 전날도 아침을 먹고 다음날은 점심부터 먹었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굶게 되면 전날 잠잤던 시간, 다음날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공복 24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24시간이 되려면 아침 먹고 점심부터 공복을 시작하든지 그 다음에 점심까지 먹고 오후부터 공복을 시작하든지 저녁 간식까지 먹고 오후 간식까지 먹고 저녁부터 공복을 시작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4시간을 맞추셔야 되고 여기 저장 창고 아까 제가 냉동실 냉장고 말씀드렸죠. 간에 들어있는 글리코겐 그다음에 근육에 있는 것도 몸을 움직이면서 근육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면 간이 또 이걸 포도당을 만든다 했죠.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쓰는데 그리고 지방, 특히나 지방, 내장 지방이나 체지방, 이 지방들을 꺼내 써야 되는데 이건 정말 냉동고에 혹은 지하 창고에 있는 냉동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정말 꺼내 쓰기가 힘든데 인슐린을 기준 이하로 낮추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를 잠시 끊는 게 필요합니다. 인슐린을 자극하는 게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도 자극을 하거든요. 탄수화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 아예 자극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완전히 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복 4시간이 지나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쓰는 거죠. 포도당을 분해서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16시간 공복이 지나고 나면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생체 리듬이 회복되면서 앞서 맨 처음에 말했던 렙틴 저항성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가 배부를 때 나오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두 가지가 개선되면서 지방이 연소되는 효과를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옆구리 이런 데가 살이 쏙쏙 빠지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이어트 전후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배우들을 뽑았습니다. 송혜교 원래도 예쁩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스럽죠? 근데 살 빼니까 아유 말 못하게 예쁩니다. 그죠? 그리고 수혜 원래도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후덕하지만 너무 예뻐요. 그죠? 근데 살 뺐더니 이목구비는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살을 찌고 빼고의 차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죠. 그리고 강소라 씨 좋아하는데 원래 이목구비 보세요. 못난 데가 없습니다. 눈, 코, 입이. 그런데 살을 뺐더니 눈부시죠. 그죠? 정말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정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 너무 샤프합니다. 살 뺀 얼굴. 근데 살쪘을 때는 이목구비가 못난 건 아니야. 하지만 데이트가 하고 싶다 정도로 데이트 신청하고 싶은 정도의 얼굴은 아닙니다. 서인국도 처음 나왔을 때 뚱뚱하다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살을 쏙 뺐더니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탑 보십시오. 이 강한 눈매가 살찐 사람 얼굴에서 강한 눈매일 때와 살을 뺀 상태에서 강한 눈매일 때는 너무 느낌이 다르죠. 살 빼니까 강한 눈매가 섹시해 보입니다. 그죠? 살찐 얼굴에서 강한 눈매는 무섭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 사례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네일샵 사장님입니다. 아이가 둘 있고 이분이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총 16kg를 감량했는데 3번을 했습니다. 6개월씩 유지기를 가지고 3번을 해서 79kg에서 63까지 갔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강의할 때 쓰라고. 그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됐죠. 몸이. 그죠? 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서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저녁에. 네일샵이니까 늘 앉아서 일하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셨어요.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인 곳을 걸어서 하니까 40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움직임을, 낮에는 운동을 할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녁에 가서 9시, 10시 되면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첫 3주, 맨 처음 했을 때 7.7kg가 빠졌습니다. 본인도 너무 놀라고. 그리고 팀 다이어트입니다. 미용실 팀이었는데, 미용실 팀은 처음에 제가 이분들을 설득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배고프면 못한다. 그런 다이어트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안 힘들다, 배 안 고프다 계속 설득해서 결국은 했고, 이분들이 40대 여자분 같은 경우는 4.2kg 감량, 20대 여자분은 원래도 많이 날씬했어요. 그래서 3.4kg 감량, 남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이제 체격이 크셨는데 8.7kg,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작았습니다. 저는 10kg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분은 아주 많이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부입니다. 보라색은 1차였고 분홍색은 2차인데 돌잔치 준비한다고 애기 놓고 얼마 안 돼서 한 번 하고 돌잔치 직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 해서 남자분은 총 18kg 감량했고 여자분은 2번 해서 8.4kg 감량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 유지기에 굿모닝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굿모닝을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아침마다 프로틴을 드시고 이제 출근을 하셨어요. 유산균하고. 그래서 유지기 동안에도 보시면은 남자분이 84kg까지 뺐다가 다시 시작할 때 76kg예요. 그러면 이미 뭐 8kg가 그동안에 또 빠진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건강관리 사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50대 여자분이셨는데, 대사증후군 3가지가 다 카트라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찮게 그때 저를 만나게 됐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자 했더니, 난 다이어트에 관심 없다. 나는 건강이 관심 있다 하길래, 제가 건강이 좋아지는 다이어트를 내가 안내해 드리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3주라 짧다. 이분도 일을 바쁘게 하는 분이라 힘든 건 못한다 하셨거든요. 근데 하시고 나서 이분이 체중은 5kg밖에 안 빠졌지만 뭐 밖에라고 할 만큼 더 많이 빠지는 분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자기가 사서 보시고 있죠. 남편하고 대학생인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두 사람을 자기가 직접 관리해서 둘 다 많이 뺐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3명이 다 이분이 그러다 풀떼기만 먹는다. 우리는 풀떼기를 너무 좋아하는 가족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좋아하고 그 대학생인 아들도 수시로 걷는다고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나중에 문자가 와서 혈압이 정상으로 들어왔다고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무기력증을 겪는 30대
초반 여자분인데 이분 보시면 시작할 때 56kg였습니다. 안 무거웠어요. 뚱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근육근 근육이 아주 작고 날씬한데 지방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4.27kg 빠졌는데 본인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에 올라갈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고 50세 여자분인데 2년 전에 무릎 수술, 그럼 48에 무릎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리고 10년째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거죠. 대사 증후군이 심한 거, 대사 질병이 심한 거죠. 이분이 했었는데 3.9kg 빠졌고, 이분이 3.9kg가 빠지고 나서 하신 말이 무릎이 안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6개월 유지기를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가 있는 40대 중반 여자분이었는데 불면증이 심했어요. 이분이. 아이가, 늦둥이 아이가 있어갖고, 아이를 재울 때 9시나 10시쯤 자고, 새벽 1시나 이렇게 깬대요. 그래서 못 잔대, 그때.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갑상선 저하가 있으니까 살이 안 빠질 거다, 나는. 이렇게 겁을 많이 내셨어요. 효과도 없을 거다. 근데 이분이 5.1kg나 빠졌고, 58kg, 많이 뚱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5.1kg나 빠졌고, 잠을 너무 잘 자게 됐다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만큼 푹 자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이분이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미혼 여성인데 헬스를 1년째 했는데 6개월째 정책이다. 만성염증과 불면증이 있다 했는데 이분이 헬스를 계속 같이 했죠. 근데 헬스 효과가 없었는데 이 시추전을 하면서 7.0kg, 그죠? 7kg나 빠졌어요. 헬스의 효능이 팍팍팍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했던 분인데 11월 달 했던 분입니다. 31세에 직업이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늘 앉아서 일을 하죠. 그리고 밤늦게 또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분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공복 혈당이 110이더라고요. 31세인데도. 그리고 성인 여드름이 많은 아가씨였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있고 불면증이 있고 몇 년째 자기 나름의 저칼로리 식단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샐러드 시켜 먹고 많이도 안 먹고 헬스도 계속 하고 있고 그 트레이너 붙여서 하는 헬스를 꽤 오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축구도 하고 여자분들도 축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어트 효과는 전혀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75kg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5.6kg에서. 근데 스위치온 3주로 7.4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굿모닝 4주가 됐을 때 제가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빠졌냐고 했더니 2.4kg가 추가로 감량돼서 총 9.8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75kg 사람이 65kg가 됐어요. 제가 경험에 대해서 솔직하게 조금 상세한 피드백을 부탁을 했더니 이 작가분이라 그런지 아주 상세하게 보냈더라고요. 보시면 체중이 예상보다 많이 빠졌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 때 몰아먹는 편이었는데 이제 스위치온을 하고 나서 프로틴을 마시는 습관이 돼서 아침에 이제 굿모닝을 하고 있으니까 공복을 달래주니까 점심 때 과식하던 게 없어졌다. 그리고 스위치온이 끝나고도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1, 2kg씩 빠진다. 일주일에 1, 2kg면 눈에 띄게 해줘, 사실은. 그리고 야채와 버섯 두부를 먹는 가정식 식단이 습관이 되면서 프로틴과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서 먹고 있고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또 지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좋아졌다. 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항상 느꼈던 변비가 스위치온 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잔변감 없이 쾌변을 볼 수 있고 또 체중 감량 말고도 가장 좋았던 게 성인 여드름이 가라앉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단 음식 중독이었다고. 이분이 음식은 많이 안 먹는데 음료수를 못 끊었더라고요.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휘핑 올려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걸 못 끊었다더라고요. 네, 단 음식 중독으로 여드름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는데 스위신하면서 고름이 차는 화농성 여드름이 나지 않으니까 이걸 자기가 자제하는 힘이 생겼다. 간혹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생각나지만 참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얼굴이 다시 망가질까봐 기피한다. 이렇게 돼 있고 피부, 그다음에 지병 개선, 그다음에 식습관도 개선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청소년 피부 관리 사례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사진을 학대해서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건데, 6월에 이제 그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친 겁니다. 이 친구가 운동을 되게 하루에 3시간씩 하던 친구예요. 근데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3주 입원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운동량이 많던 친구가 병원에 가만히 누워만 있고, 거기다가 또 문병 오는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주죠. 또 부모님이 안쓰럽다고 뭐 이거 호떡 먹고 싶어요. 호떡 사다 주고 뭐 먹고 싶으면 뭐 사다 주고 그러니까 살이 5kg가 쁜 거예요. 3주 입원해 있으면서. 근데 살찐 건 빼면 되는데 운동해서 여드름이 막 급격히 올라왔는데 이게 낫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9월에 이분이 뉴트라이트를 이 집이 먹는 집이라서 영양제를 먹어서 조금 관리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WS를 원래 먹고 있었는데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D, 마린 오메가까지 메가로 조금 더 먹으면서 뭐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호전된 게 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호전이 된 게. 근데 아이는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피부과를 가고 싶다.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이 제가 염증의 원인이
약물에 의해서 장 환경이 나빠진 것 같고 병원에서 약을 많이 먹었을 거니까 그리고 갑자기 찐 체중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죠, 그죠? 체중일 수도 있겠다고 상담을 해서 이 엄마가 스위치를 해서 피부가 좋아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엄마가 좋다. 해서 아이를 설득해서 피부과 가기 전에 스위치를 3주만 해보자. 그래도 안 좋아지면 피부과 네가 말한 대로 가겠다. 해서 시켰고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진 찍기 힘든 거 아시죠? 겨우겨우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시작할 때는 못 찍고 한 10월 16일 정도였는데 시작할 때는 이거보다 약간 더 심해져 있었어요. 근데 3주 만에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희는 체중을 뺄 생각은 딱히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단식 3번도 안 했습니다. 성장기 아이라서. 근데 5kg가 빠졌고 여드름이 너무 좋아지고 특히 이마가 제일 심했는데 이마가 가장 빨리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만족했고 피부과 안 가도 되겠다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정제당이 많은 군것질과 음료수는 일절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1번에서 6번 여기 맞춤으로 고르시길 권합니다. 방금 이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맞춤으로 해서 검사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이렇게 있는데 이 청소년 아이 같은 경우에 피부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하이드라 액티브하고 파이토 프로틴을 반반 한 스쿱씩 해서 2스쿱을 해서 한 번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겉모닝과 스위치는 공통의 Y는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란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고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평생 건강, 호르몬 자체를 대사를 다 바꾸는 거니까 건강에 초점이라는 겁니다. 이 겉모닝을 반값으로 먹는 방법을 짧게 한번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물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 겉모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대충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물을 빼더라도 그죠? 그래서 정수기 물까지 할부로 하면 한 15만, 20만 원 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먼저 관리를 해서 스위치온으로 3주 해서 예뻐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유지기가 되겠어? 얼마 가겠어? 했는데 내가 겉모닝으로 유지를 꾸준히 해서 계속 예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도대체 뭐 하길래 그게 유지가 되냐? 물어봤을 때 내가 겉모닝을 설명합니다. 스위치온까지 하든 아니 겉모닝만 하든 아무튼 적어도 이분들이 겉모닝만 꾸준히 하게 됐다고 해도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 세티니크 새로 나오죠. 세티니크 제품 쓰고 그다음에 예뻐지니까 화장품에도 더 신경 쓰겠죠. 그렇게 써서 20만 PBC 개인이 썼다고 보면 6명 본인까지 7명 140만이 9% 거기다가 이분들이 쓴 게시백 빼주고 그러면 9만 원 게시백 거기다가 BV 적용하면 16만 원 정도의 게시백이 됩니다. 그러면 겉모닝 반값으로 먹을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내가 겉모닝으로 이제 추가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소비자들을 모았듯이 이분들도 겉모닝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은 거예요. 이분들이 예뻐지니까 주변에서 물어봐서 나도 그럼 같이 할까 해서 그냥 아침 루틴 하나일 뿐이잖아요.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았고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 나는 성경험자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줘서 이분들 게시백도 빠지고 나면 나는 게시백이 82만 원. 이건 웬만한 알바보다 낫죠. 시급 10,000원 하는 거 80시간 일한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이건 추가 소득이 아니라 연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도왔듯이 이분들은 나보다 뭐 친구가 적어서 2명 정도만 더 도와가지고 그분들이 겉모닝 하는 친구들을 모을 수 있게 도운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파운더스 PT가 되는 겁니다. 1,400만 그룹을 가진 그러면 연봉이 4천에서 6천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듯이 140만 소비자 클럽, 겉모닝 클럽을 7팀을 가진 그룹을 3개를 내가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에메랄드나 이게 1년 12달이면 파운더스 에메랄드죠. 그럼 연봉이 8천에서 1억 2천만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나죠. 겉모닝 하나 작은 시작이 엄청난 소득으로까지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 그것이 겉모닝이고 그 출발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스위치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모닝과 함께하는 건강한 몸매는 수영복핏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 설명 갈 때 멋진 수트핏도 살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살리고 여러분의 꿈도 살려줄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뻐지고 살 빠지고 돈도 버는 스위치온과 겉모닝 우리 네트워크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해주신 박민아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월 10일 FEN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는 뉴트리라이트 본사 강사님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